오늘 방송은 한 책에 대한 독후감이라기보다는 한 주제에 대한 독후감, 한 주제에 대한 책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코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약어입니다. Children of Deaf Adult. 청각장애인 부모 슬하에서 자란 비장애인 자녀들을 뜻합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코다가 쓴 글들도 있고 코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쓴 책도 있어서 몇 권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독후감이라기보다는 코다를 주제로 하는 에세이 혹은 코다를 소재로 하는 소설을 몇 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된 코다 이야기는 이길보라 감독의 반짝이는 박수소리입니다. 최근 이길보라 감독께서는 기억의 전쟁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곧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 중 학살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알고 있고 몇몇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된 바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 영화를 접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논지로 돌아와서 이기보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 그 영화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날 것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단순히 홈 비디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작품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교훈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와 코다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더불어서 동명의 에세이집 반짝이는 박수소리, 한겨레 출판사에서 출간된 바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담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이 잘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박수소리 이후로 코다에 관심이 생긴 저는 코다를 주제로 하는, 코다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해외 작가가 쓴 에세이집 반짝이는 박수소리와 아버지의 손을 시작으로 영화 미라클 밸리의 일본 소설 데프 보이스 용의 길을 너에게를 접하게 되었고, 작년에는 손으로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수화소리 사랑해까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코다 감성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음성 언어에만 익숙한 비장애인들에 비해 코다들은 시각 언어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음성에는 높낮이도 있고 감정도 실릴 수 있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 표정과 손과 몸동작이 선사하는 역동성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에 고개를 쳐박고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눈을 보면서 소통하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면 수어라는 시각 언어는 반드시 상대방과 눈을 맞추어야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이 특성, 몸뚱어리를 통한 의사소통이 제게는 너무나 낭만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이길보라님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카페에서 누가 더 크게 말하는지 목청 교류르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썹 위아래를 올려 대답하는 일.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라는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일. 전화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보고 손을 움직이며 다투는 일. 그런 것이 하고 싶었다. 머리가 아닌 몸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했다. 음성 언어도 사용하고 수어도 함께 사용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고요할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어의 경제성에 따라 음성 언어가 아닌 수어를 사용했을 때 더 효율적인 상황이 있었다. 말로는 이만큼 쭉 늘어나야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지만 수어를 사용하면 3차원의 공간과 얼굴 표정을 동시에 사용하여 단번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지구촌화된 세상인지라 많은 이들이 어학 공부에 매진하는데요. 수어도 또 하나의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어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이 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시각 언어가 지닌 장점이 많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싶습니다. 2015년 8월 에세이집 수화소리 사랑해가 출간되고 영화 미라클 밸리에가 그해 개봉했습니다. 미라클 밸리에는 극장에서 그때 관람했고 수화소리 사랑해는 작년에서야 뒤늦게 완독하게 되었는데요. 수화소리 사랑해를 원작으로 약간의 허구를 곁들여서 만든 영화가 미라클 밸리에입니다. 미라클 밸리에는 한 코다 주인공의 유쾌한 청소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수를 꿈꾸는 주인공이 등장하기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작품성은 물론이고 대중성도 있어서 잘만 홍보되고 상영관도 많이 확보되었다면 상업적 흥행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영화가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문화 충격이기도 하면서도 유쾌한 장면은 청각장애 가족들에게 상스러운 욕짓거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얼간이 군단이라고 말을 뱉으면서 집을 나섭니다. 수아소리 사랑의 에세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서 이것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농이 청각장애 가족들의 허물을 드러낸다는 점인데요. 청각장애인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어내는 소음에도 둔감할 수밖에 없겠죠. 설거지하면서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 화장실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쩝쩝 음식 씹어먹는 소리 등등. 그 때문에 저자는 자신의 귀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호소합니다. 버스 안에서 방귀를 뀌는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그런 큰 역사 또한 방출합니다. 거침없이 욕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의 허물을 만천하에 노출시킨다라는 것이 곧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부재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많은 코다들이 겪은 감정이겠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장하면서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창피함, 분노 사이에서 끊임없이 방황했다. 그러나 결론은 그들을 향해 품고 있는 자부심, 이것이 이 책의 결론이었습니다. 수아, 소리, 사랑해는 호흡이 짧은 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한 꼭지를 읽는데 3분만 투자해도 될 정도로 간략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코다들의 체험 중에 그 존재를 뒤흔들 만한 힘든 시간도 있음을 말해야 할 텐데요. 아버지의 손에서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 당시 동생이 발작으로 쓰러지자 응급차에 실려갈 때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청각장애인이었던 부모님은 응급대원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응급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자기 부모가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할 때의 감정은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내가 소리를 듣는다면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렵기도 했다. 부모님의 불안 또한 헤아려야만 했습니다. 놀라운데 기머거리의 자식이 말을 하네 라는 모별적인 언사들 또한 묵묵히 감내해야 했을 테고요. 어제 그뿐입니까? 입말 대신 손말을 쓰는, 입술 대신 얼굴 표정으로 소통하는 언어가 장애 혹은 결함이라고 낙인 찍는 세상 사람들의 옹졸함에도 맞서야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 저자는 코다의 삶이 힘겨웠다고 토로합니다. 간질 발작이하는 몸이 아픈 동생을 돌봐야 했고 늘상 청각장애인 부모님의 수화 통역을 맡아야 했습니다. 아직 아동인데 어린데 가상의 어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의존하고 있다는 게 부자연스럽게 여겨졌고 단순히 대화의 통로 역할로만 살아야 했기에 자아 정체성의 혼란은 가중되었다고 수레합니다. 더욱더 아이러니한 것은 독립하게 되어 그런 생활을 끝낸 후에 찾아온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상실감이었다는 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매일같이 보면서 자랐으니 그 손에 대한 애정, 그 언어에 대한 환희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은 저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밖에 손으로 말하고 손으로 슬퍼하고 라는 책은 엄밀히 말하면 저자가 코다가 아니고 저자의 아버지가 코다입니다. 그러니까 조 부모님이 청각장애인이고요. 아버지와 저자 자신은 비장애인입니다. 손으로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는 이런 맥락에서 조금 결이 다릅니다. 미국 렉싱턴 청각장애 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이야기들이 다소 등장하고요. 코다인 아버지가 렉싱턴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를 소개하고 수화 통역사를 꿈꾸는 저자의 이야기가 곁들여집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수화를 없애고 구화만을 가르치려는 게 좋을까요? 수화가 열등하다고 수화의 가치를 무시하도록 학습하는 게 정당할까요? 손으로 말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는 이런 질문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루야마 마사키의 소설을 소개합니다. 델프 보이스와 용의 길을 너에게는 그 시리즈입니다. 1년의 이야기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코다 주인공이 법정에서 수화 통역을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미스테리한 범죄를 파헤치는 재미도 있고요. 코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소설을 통해 코다의 감성을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라는 언어가 참 흥미로운 게 손동작으로 표현된 단어 하나의 의미는 명확하다고 합니다. 건조한 산문체로 단어들을 나열만 하는 언어이기에 애매모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어를 담는 그릇,
손동작 자체는 은문체입니다. 유연합니다. 시적입니다. 이런 대칭성은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다분들의 글은 유독 은유적인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 표현들의 탁월한 이유가 아마 수어라는 언어적 특성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소리를 보았네. 이 책 또한 수어가 높은 상징 체계를 지닌 우수한 언어라고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코다입니다 라는 책이 최근에 발간되었습니다. 매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는 방송 하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감성과 깨우침을 전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김민우의 오만격 편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